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up when it rained down like. Hey, you make me a believer, believer. Hey, let the bullets fly,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time, it came from. 포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국가의 예산, 국비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비 확보 자랑이 쏟아진다. 저를 예산 확보의 달인,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예산 확보의 달인, 예산 확보의 빠꿈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많은 예산을. 포항의 상징 영일만. 박 의원은 영일만 대교 건설을 위해 매년 어렵게 예산을 우겨 넣었다고 했다. 2016년부터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전에 20억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억 확보했습니다. 또 10억. 하지만 영일만 대교 건설은 정작 KDI 사업성 검토에서 낙제점을 맞으며 70억 원의 예산을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5년 연속 사업비 반영했다가 못 쓰고 반납.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는데 실제로 집행은 안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그쪽에 큰 여건 변화가 없는 이상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박 의원에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는지 물었다. 예산 확보 사실은 몇 천억 원, 몇 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등기 있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는 저기 체크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리스트를 갖다가 시트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쫙 받아가지고 요거 넣어주시오, 요거 넣어주시오, 요거 빼주, 요건 더 올려주시오. 그렇게. 의정 보고서에 기록한 200여 건의 예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따왔다는 말이다. 민생당 장병환 의원은 지난해 광주의 큰 이벤트 중 하나였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 국제대회의 예산은 이미 정부가 직접 용역을 거쳐 확정했고 정치권 등의 증액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이렇게 협약으로 결정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부처에서 먼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차후에 하는 거는 어렵죠. 이미 확정된 예산인데 장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실 예산은 첫 단계가 기획이에요. 좀 다른 그 의원님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되고 한다는 그 프로세스도 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기획 단계부터 그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원들이 자랑하는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공개된 의정 보고서 619건을 전수 분석했다. 각 의정 보고서들이 내세우는 예산 확보 건수는 모두 16,759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국비는 총 263조 원이다. 건수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지만 액수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112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대략 500조 정도 되니까요. 4년 동안 263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자신들이 지역에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랑한 예산 263조 원은 믿을 수 있을까? (2019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인천 부평 국가산업단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이다. 홍 의원의 의정 보고서만 보면 2,500억 원의 펀드와 리모델링비 400억 원, 편의시설비 350억 원이 부평에 지원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부평 산업단지에 반영된 국비는 80억 원 정도이다.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네네.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업 베이스는 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죠. 네네. 홍 의원 측에 예산을 부풀려 적은 이유를 물었다. 산업단지 관련 예산이고 네. 부평이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충남 금산의 인삼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비를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시설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소형 전기시설인데 국비 700만 원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대구 성문시장 불나고 나서 전통시장 되게 대대적인 그 화재 점검 그거를 했는데 그걸 시장보다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서 아마 다른 전통시장이 다 저희랑 비슷하게 거의 다 100%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하면 주는 비용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심지어 군청 공무원이 받은 인센티브까지 국회의원 덕택인 것처럼 올려뒀다. 아무리 특별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국회의원께서 역할을 하시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신속 집행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딱히 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한다네요. 재정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보안이 특교 받은 거를 내역을 다 받아서 그냥 쓴 것 같아요. 의원들의 치적으로 포장되는 예산 확보 16,000여 건을 분야별로 나눠봤다.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사업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전체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113조 원에 달했다. 교통 분야의 대표 국책 사업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KTX 열차가 지나가는 지역구를 살펴봤다. 광주에서 목포까지 10명의 의원들이 저마다 자신이 예산을 따왔다고 자랑했다. 의원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예산을 모두 합치면 9조 6천억 원이나 된다. 실제 사업비 2조 4천억 원보다 4배나 많은 액수이다. 그때 대형 SOC 사업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시적이죠.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걸 유치했다. 되게 한 10년씩 걸리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러면 한번 일단 자기가 거기 관여했다 그러면 10년치의 업적이 확보되는 거죠. 의정 보고서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는 지역개발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오래전 가동이 중단된 인천의 한 공장지대를
공모 사업을 통해 신산업 혁신구역으로 선정했다.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자치단체 입장은 달랐다. 정치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게 전국 단위로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인천에서도 저희가 바로 옆에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극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의 특성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지만 거의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자신이 유치했다고 내세운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하나라도 이 프로젝트가 좋은 사업이 유치되길 바라는 거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다 그걸 구별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간단치가 않지. 국회의원 저마다 내가 따왔다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20대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요청에 응답한 의원은 19명뿐이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답변을 거부한 상황에서 취재진이 확보한 16,000건의 예산을 지자체 예산과 대조했다. 그 결과 두 데이터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4,079건, 총액은 19조 원이었다. 그런데 이 19조 원 가운데 순수한 국비는 절반에 불과한 10조 3천억 원이었다. 절반가량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라는 이야기다. 의원들은 다들 국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은 지방비도 함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원들께서는 다 내가 100% 국비로 따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비라고 주장한 예산을 따져봤다. 충남 홍성에 예정돼 있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3,0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내세웠다. 특히 100% 순수 국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비는 145억 원에 불과했다. 이상하다. 이건 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 아닌데 왜 이러냐.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인 자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비가 많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이 의아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예당호 주변 개발 사업비의 경우도 국비는 절반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국가 정책이 변경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일 먼저 국토부가 발표할 때 지금 국비로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질적 용역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건 국비로 할 수 있다 해서 하는데 중간에 그게 이제 민자 유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과장도 문제지만 집행률은 더 심각하다. 의원들이 국비를 받아왔다는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해보니 대체로 60%대에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업의 집행률은 8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세우면 80%는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원들이 따왔다고 주장하는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 집행률이 60%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률이 지극히 낮은 것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그 사업의 준비 정도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살펴보니
국회의원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신규 예산 항목이 많았다. (6.25) 한국전쟁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한 전남 영광. 지역 종교계가 순교자 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당초 정부의 예산서에는 없는 지역 사업이 갑자기 국회에서 논의됐다. 기독교 순교자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은 종단별, 지역별로 한 곳씩만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남에 이미 한 곳이 건립 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체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반대했고 다른 의원들도 명분이 없다는 듯 동의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던 순교자 센터는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나 9억 원의 국비가 책정됐다.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국회 회의록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른바 전형적인 쪽지 예산이다. 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기각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서로 협조되지 않고 결국 예결위에서 밀실 예산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쪽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영광군이 지방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 9억 원은 고스란히 반납됐다. 영문 모를 쪽지 예산의 비밀은 한 의정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쪽지 예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처지이지만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엔 스스럼이 없었다.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예결위원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한 건 사실인데 집행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 당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반대했던 문체부 차관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갑자기 국회에서 들어간 예산은 지자체에서는 특히 이쪽 예산들, 문화 쪽 예산들은 거의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가 편성 안 됐으면 내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사업이 다 드롭되죠. 결국 정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측했다는 말이다. 그 이면엔 정부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기획재정부랑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인 건데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신규 예산을 얼마 따왔다라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 적당한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소모하지 않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취재진은 국가예산결산서를 토대로 20대 국회의 신규 예산 집행률도 분석해봤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신규 예산은 3년간 241건이었다. 그중 절반도 쓰지 못한 신규 예산이 58건으로 2,012억 원에 달한다. 40건에 달하는 874억 원은 아예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집행률이 0이라는 얘기다. 우리 문화재청에서 40억 요구했나요? 가장 급한 것이 이제 그 부지, 토지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 협의조차도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곧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전방위 압박에 신규 편성된 남한산성박물관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고 국기원에 대해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국회의 압력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국기원 명소화 사업은 국기원장이 구속되면서 무산됐다.
예산을 받아온 의원 측은 사업이 무산될지 몰랐다고 했다. 의원님은 예산만 까준 거지. 그러고 나서는 그 많은 의원 지금 지킬 수가 없지. 모두 억지로 밀어넣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한 집행률 0의 신규 사업들이다. 결과에 어찌 됐건 의정 보고서엔 큼지막하게 성과로 남아있다.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이 끼고들기 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사업들이 그만큼 배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낭비적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만큼 국가 재정 전체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예산 자랑에 날림으로 편성되는 쪽지 예산까지. 국회의원들은 왜 예산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는 걸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는 국비 확보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국회의원이 그 리스트를 받아 의정 보고서를 만들기도 한다. 내 예산들은 대개 이제 그 해당 지역구의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예산 사업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뭐 안면 몰수하고 이제 하는 건데 어차피 활동을 안 해도 그건 국가의 뭐 시책이고 국가 정책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넣지 말라 그래도 국가가 넣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지자체의 예산 자료를 받아 의정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 의정 보고서를 보니 60건의 예산 내역 중 55건이 지자체 리스트와 일치했다. 이게 지역에 내려간 사업들은 다 내가 전화 한 통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포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단체장께서 그건 전화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순수하게 한 거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이유도 없죠. 의정 보고서 속 성과와 활약들은 지역 언론이 고스란히 받았으면서 의원들의 주요 동정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의정 보고서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이 의정 보고서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법적인 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또한 실제로 법원도 이 의정 보고서를 통한 어떤 허위사실 유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역의원으로 3선을 지낸 전직 시의원. 이 시의원은 의정 보고서에 주민센터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센터 예산이 시 예산이 아니라 전액 구 예산이라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도의원은 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하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잃었다.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런 거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조항은 국회의원에게는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허위 사실을 적발해도 경고에 그치거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아니 여기에 뭐 하면은 자기가 관여를 했어요? 뭐 알긴 해요. 그 사람들은 통 잡아서 뭐 몇백억 뭐 내가 뭐 했다 다 안 합니까? 전부 다 의정보고서 보면은 국회의원한테는 이거보다는 더 심한 것들도 경미하고. 실제로 함진규, 윤호중 의원 등이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논란이 돼 재판을 받았지만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결국은 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좀 판단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사이도 지금 이 비례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의정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예산 확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는 의원들. 국민 여론도 지역의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나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또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종하느냐 이게 이제 국회에게 주어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회는 이제 지역 예산이라는 문제만 볼 것은 아니고 이제 국가의 이제 미래라든지 이제 현안 국가 전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건가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해야 된다. 겉으론 지역을 위한다지만 오직 선거를 위한 치적 쌓기용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20대 국회가 열렸다. 47명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도 시작됐다. 비례대표 의원이 뭐 하는 조직인지 아시나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비례대표 의원이요? 네.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들어도 못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석수요? 모르겠어요. 당선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전직 19대 국회 비례대표. 청년과 전문성을 발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자, 우리 악수는 하지 말고 이제 건배 한번 하고 말씀을 이제 하시죠 이제. 그리고 20대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지만 모두 경선 과정에서 떨어졌다.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 비례의원들의 성적을 물었다. 뭐 점수를 매기자면? 그 계산 안 해봤는데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뭐 점수 50점으로 하겠습니다. 19대 때는? 80점? 19대 때는 80점? 좀 어렵네요. 자기 평가를 한다는 게. 지금은 50점? 원장님은 새누리당은요. 19대는 좀 후하게 90점. 그래요? 예, 20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0대 비례는 어땠을까? 2004년 시작된 17대 국회.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가 낸 법안을 통과만 시킨다 해서 통법부라 조롱당하던 국회였다. 국회가 정부의 시녀였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보면은 대부분 정부의 안이 통과돼요. 국회가 하는 건 거의 뭐 7, 80대 나머지 20, 30이 이 국회고. 의원 발의 법안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20대 국회의원이 낸 법안 수는 사상 최대인 2만 1,000여 건을 기록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 역할을 한 것일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의원 발의 건수가 폭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의 건수를 카운트하는 외부 평가가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좋은 법안이냐와는 상관없이 많이 발의한 의원이 뭔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것처럼 비춰지는. 20대 47명의 비례대표들은 3,47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결률, 즉 법률 개정까지 이어진 비율은 30.39%. 2016, 17, 18를 잡은 것은 24일
대표 발의 건수를 기본으로 순위를 매기고 법안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여성의원 입법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송옥주 의원이다. 송 의원은 168건의 대표 발의 실적을 성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의 법안을 꼼꼼히 살폈다. (2018년 5월부터) 석 달간 각각 10건씩 3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타 공공기관의 정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안 이후부터 구체적 개정 내용, 심지어 공동 발의 의원까지 모두 똑같다. 다른 건 법안 제목과 의안 번호,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뿐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30건이 되면서 여성 의원 발의 1위를 내세울 수 있었다. 하나는 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고 환경정책 기본법이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르게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개인 거고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법안이 더 많아요. 60몇 개인데 맞아요. 이제 이거를 다른 의원실에 그냥 줬어요. 비례대표 법안 발의 4위 민생당 최도자, 5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도 각각 27건, 20건의 법안 부풀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것을 그리고 필요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없애는 거죠. 동일한 사안, 입법 사안일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정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봐요. 20대 비례의원들은 평균 7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평균을 밑도는 의원들도 할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결 법안은 단 2건. 같은 내용의 다른 개정안과 통합 처리된 대안 반영 폐기 4건을 빼면 나머지 40건 법안은 이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법이라는 건 규제거든요.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 4년 동안 3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7명 중 법안 발의 실적 39등. 양으로 보면 안 되는 게요. 무슨 모 의원이 발의한 당해라는 단어를 해당으로 바꾸는 거를 무려 5개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럼 5건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모두 2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11월 이후 한 번도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제가 낸 게 다 쟁점 법안이에요. 법안에 남자 여자로 돼 있는 걸 남성 여성으로 바꾸자. 또 검사 필증이 일본어래요. 그래서 검사 증명서로 바꾸자. 이런 법안이 한 40%입니다. 글자 한두 자만 바꾸자는 법안보다는 낫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입성한 이동섭 전 의원이 2016년 12월 발의한 6건의 개정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란 용어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꾸기만 했다. 이 전 의원의 발의 한 달 전에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낸 법안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개정안 6건은 구조의 착수하지를 구조를 시작하지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의원이 만든 법률에 대해서도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다른 법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발의하는 식으로도 많이 했다 말이죠. 그럼 뺏기기 입법이 성행한 것도 그러한 이원 입법이 양쪽으로 팽창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두운 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른바 법 같지도 않은 법 논쟁이 일었다. 쓸데없는 법안들이 너무 많이 제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상임위에 이 조사관들이고 법제실이고 그 뭐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을 2만 몇 건이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품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법안을 좀 너무 양에 좀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재윤경 의원의 경우 대표 발의 법안 93건 가운데 모두 9건이 가결됐다. 법안 가결률 9.68%. 20대 비례대표 의원 중 최하위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당의 그 합의 구조에서 합의를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정도로 조금은 이제 굉장히 주장이 센 내용일 수도 있고요. 20대 비례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30%를 간신히 넘긴다. 정부 발의 법안 가결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입법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업적주의에 쏠려 있는 거죠. 공부 안 하고 그냥 서로 김 의원 여기 사인 좀 하나 해. 그러면 여러 명 사인할수록 통과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입법안도 다 서로 주고받아. 위헌 논란이 지적되는 선심성 법안도 발견된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2018년 2월 간호사 직종의 이른바 태움 노동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석 달 뒤 약사 출신의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간호사와 간호종사의 소득세를 5년간 70% 감면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다. 특정 직종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이례적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직업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 입법 기관인데 그거를 잘못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례의원의 입법 활동을 대표 발의 건수와 가결률로 분포시켜봤다. 민생당 이상돈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 가결률 모두 최하위권이다.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 역시 두 기준 모두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률 모두에서 평균을 넘은 의원은 9명이었다.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정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 시간을 그 정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진 사람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비례에 걸맞는 양과 질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군요. 그러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의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속 편한 직업이라는 평도 나온다. 평가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이다. 연임도 안 시키지만 또 실제로 꼭 뭐 지역구 의원을 안 나오시면 그분이 4년 동안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을 안 묻잖아요. 미래통합당 유민봉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알리고자 하는 의정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임기 동안 27건의 법안을 냈다. 발의 순위 41번째. 쟁점 법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역할하는 것이 나의 주 의정 활동 우선순위였지. 내가 어떤 법안을 직접 개발해서 내는 것은 초반기에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도 다시 시작합니다. 문화와 스포츠 직능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미래한국당 조훈현 의원. 돌을 던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대표 발의 법안 44건. 47명 중 36번째다. 조 의원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률은 약 65%. 비례위원 중 상임위 출석률 꼴찌다. 코로나 추경을 처리한 20대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장에서도 조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조 의원을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김순례, 김종석, 임재훈, 이태규 5명이 불참했다. 적어도 양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나 활동상을 본다면은 상당히 이건 실패한 공천이고 실패한 추원이잖아요. 그럼 그 정당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 본 거잖아요, 사람을. 임기 중 의원직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구한 비례의원들도 있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순위 7번 문미옥 전 의원. 1년 만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과기정통부 1차관을 거쳐 21대에서는 송파갑 지역구로 다시 의원 배지를 노렸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했다. 국민의당 출신 오세정 전 의원은 임기를 절반 정도 남기고 서울대 총장에 나서겠다며 의원직을 던졌다. 무책임하죠. 뭐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엄연히 국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비례의원을 연달아 2번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선을 위해선 지역구로 진출해야 한다.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의원 일부가 지역구 활동에 더 집중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빨리 지역구로 전환하신 분들을 분명히 봤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지역구위원회 활동을 더 지지받기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 임기 1년 만에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밤낮 없이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용수철같이 빨간 잠바를 입고 뛰쳐나와서 김 의원의 법안 일부에는 양천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담겼다. 30년 넘은 양천 소각장을 폐쇄하자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매립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어요. 혹시 집 옆에다가 송환로를 쓴다면 허용하시겠어요?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토위에 나와 재건축을 쉽게 하자는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재건축 규제에 나선 상황인데 양천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사회적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데 30년 전 잘 지었다고 평가받은 목동 아파트만 가보아도 집안 치마의 벽체 균열. 양천 지역구 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활동.
전 비례대표라 해도 정부에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정책 때문에 들어온 거지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 다 했지. 뭐 그래서 하나를 제가 소홀히 한 건 사실 아니지.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로서의 그런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자기 이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그런 예비적인 텃닦기 단계로 취재진은 단국대 연구팀과 비례의원들의 지역구 공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국회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수 등 입법 활동과 당내에서의 활동은 공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출마를 원하는 지역구에서의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천 통과 의원들이 탈락한 의원들보다 지역구에 쓴 정치자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 총선에서도 비례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데 무엇보다 지역구 활동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 연구 결과와 같았다. 공천에 통과한 의원들이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이제 지역구에 사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미리 점 찍어두고 지역에 투자를 한 그러한 활동에 더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대 총선 끝나자마자 저는 지금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선거 임박해서 하지 말고 바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이 좀 다 같이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얘기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사가 좀 더 온전히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는 훼손됐다.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오히려 비례성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수정당에게 갈표까지 다시 위성정당을 통해서 거대 정당들이 흡수하게 됨으로써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많이 몰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서로에 대한 비난만이 이어졌다. 통합당은 범여권을, 이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이 야합해서 만든 괴물 선거법의 결과물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한 번 잘못 띄어진 단추가 얼마나 많은 과오와 오류를 낳는지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 투표용지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른바 의원 꿔주기 경쟁도 벌어졌다. 유권자들은 제도 파행의 책임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KBS는 리서치 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7.2%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비례제 훼손 응답자 중 35.3%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45.3%는 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우리는 응답자를 유형에 따라 좀 더 세분화했다. 투표할 비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을 학력과 주관적, 객관적 정치 지식 수준에 따라 나눴다. 당장은 지지 정당이 없지만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인지적 무당층이다. 인지적 무당층은 비례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오차범위 이내지만 민주당에 더 물었다. 통합당에 더 큰 책임을 물은 전체 의견과 양상이 달라졌다.
이른바 의원 꿔주기 현상에 대해선 전체 70.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전체 69.8%가 동의했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이번에 선거법 개정도요. 한 번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30% 캡을 씌우고 이것도 그 원래 만들 때 이 만든 사람들도 이게 이상한 제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1대 한 번만 쓰고 다시 개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10건 내지 12건 있는 전부 다 그리고 14대 국회. 노동계의 큰형 김말룡이 전국구 지금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말 우리 정치인 모두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국민의 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김 의원이 임기 동안 낸 대표 발의 법안은 불과 4건. 하지만 그의 법안은 달랐다. 복수노조 설립, 공무원 노조 보장, 노조운동의 민주화,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까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이 그의 손에서 시작됐다. 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목소리였다. 김말룡 의원 그러면은 뭐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자로서 이제 국회에 들어갔던, 내가 노동자로서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 47명의 비례대표. 척박한 정치 환경 속에서 단 한 명의 비례의원이 단 한 번의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1992년 김말룡은 보여준다.